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높은 물가는 매일 겪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뉴스를 듣다 보면 다른 곳의 소식인가 하고 의아해질 뿐입니다. 언제 정말 상황이 좋아질지 회의적인 생각만 들면서 다른 사람들의 상황은 나하고 다른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플레이션은 수치상 많이 줄어들고 여름 휴가철은 활발히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왕성한 소비 형태는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가을은 곧 다가올 것이고 백투스쿨 세일이 이미 나오고 있는 시점에 우려만 앞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여름은 활발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UPS 노조의 결성, Dodgers Farm System, 두둑한 은행 밸런스, Assisted Living, 그리고 멀어진 운동 습관입니다. 이번 주 뉴스에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UPS 노조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런데 UPS 운전수들 요새 상당히 어렵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UPS 딜리버리를 하는 세스 페이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뜨거운 한낮 가운데 딜리버리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난 2011년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도 기록적인 폭염 속에 하루 종일 딜리버리를 다니고 파킹장에서 탈진 상태로 기진맥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길래 에어컨디셔너가 틀어진 오피스 안에 들어가서 1시간 반 정도 쉰 후에야 겨우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힘든 상황은 처음이었다고 말을 하면서요. 그리고 2주가 지난 그 뒤에도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직장 동료 친구는 이 상황이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지난 6월에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열사병에 걸리고 지금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같은 에피소드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있었는데요. 이번 여름에 97도가 넘는 가운데 24살의 UPS 드라이버 에스타반 차베즈는 쓰러지고 사망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결국 UPS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합의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년 전에는 텍사스주 웨이코 지역에서 23살의 호세 크루스 로드리게스는 딜리버리 도중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문제는 모든 지역에 퍼져 있는데요.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UPS 회사가 오샤에 기록한 자료였습니다. 이 안의 내용에는 최소한 UPS 운전수 143명이 열사병으로 입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전체 주정부 차원의 비교를 해보면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워싱턴주만이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히트 브레이크를 요구 조건으로 의무화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고 열기의 최악인 텍사스주 같은 곳에 그렉 에벗 주지사는 노동자들에게 중간에 히트 브레이크 그리고 물 요구 조건을 의무화를 없애기도 하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전국적으로 최고 폭염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번 여름에 34만 명이 넘는 UPS 노조는 현재 계약을 했던 것이죠. 흥정을 했다가 이번에 드디어 체결이 됐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고용주에게 히트에 연관된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34만 명이 넘는 노조는 모두 한 목소리가 돼서 5년 동안의 이 새 계약 흥정에 성공했는데요. 일사병 같은 히트로부터 보호를 포함해 여기 연관된 다양한 노동 컨디션을 더 좋게 하라고 강조를 했던 것이죠. 노조는 지난달 회사 측이 9만 4천 대 딜리버리 트럭에 2024년부터는 에어컨디셔너를 설치한다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를 보면서 그때 당시는 큰 승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연관돼서 트럭 안에 햇빛 가리는 쉴드와 팬, 이 선풍기도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서 이 분야 노조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결성된 노조가
특히 열에 대한 문제 같은 이슈를 두고 해결책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었다고 강한 결성을 높이 치켜 올리고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UPS 딜리버리를 하는 맷 라이챈거는 보통 하루에 수백 개의 패키지를 딜리버리 한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150번 정도 트럭을 스탑한다고 했습니다. 어떨 때는 먼 거리를 걸어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매트리스 같은 무겁고 큰 물건을 상당수 층계를 오르내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럴 때 여름철이라면 이 모든 것이 몇 배 더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울 때 트럭의 뒤편을 가보면 한여름에 1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UPS 트럭은 다 아시듯이 특유의 브라운 색깔 트럭이어서 열을 모두 흡수한다고 하는데요. 그 트럭 안쪽은 마치 오븐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 안에 뒤에 가서 수많은 박스들을 정리하고 배달에 막는 것을 찾는 동안 아주 지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 너무 덥고 힘들 때 트럭 바깥에 잠깐 나오면 바깥의 기온도 사실은 95도가 되는데도 상대적으로 바깥이 마치 냉장고 같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두고 UPS 대변인 짐 메이어 씨는 이번 여름에 UPS 회사는 열사병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예로 소매를 시원하게 하는 쿨링 슬리브를 제공했고 모자를 나누어 주었고요. 일부 트럭 안에는 팬을 설치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딜리버리 운전사라도 딜리버리 중간에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당장 스탑하고 매니저에게 연락할 것을 지시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실제 막상 딜리버리를 하는 드라이버들은 빨리 신속하게 배달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하루 종일 일해왔습니다. 사실 UPS 회사 측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런 신속함의 효율성이란 이유로 트럭 안에 센서를 장치해놓고요. 컴퓨터 시스템으로 각 노선마다 얼마나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체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운전자 보호 비영리 단체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요. 이런 서베일런스 카메라는 딜리버리 드라이버들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중간에 화장실 가는 것도 신경이 쓰이면서 그로 인해서 결국 물을 적게 마시게 만든다는 비난을 하면서 열사병을 걱정하는데 거기에다 탈수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되면 결과는 뻔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뜨거운 햇빛과 고온 현상은 UPS 드라이버들에게만 치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 텍사스주 우체부가 100도가 넘는 기온에 열사병으로 사망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이곳에 가까운 팜데일에서는 아마존 트럭을 모는 사람도 뜨거운 기온에 딜리버리 트럭은 지옥이라고 표현을 했고 캘리포니아주 아마존 드라이버들도 이런 히트를 두고 더 많은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면에 UPS는 어떻게 보면 최고 규모의 고용주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들이 내놓은 히트 프로텍션 방침은 다양한 다른 트럭 딜리버리 분야 모든 회사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 것입니다. 현재 아마존 드라이버들 뿐만 아니라 FedEx나 우체국 드라이버들 모두 비슷한 입장에 있으면서 이번 타결을 관심 있게 주시해 온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UPS의 히트에 연관된 새 계약상 내용이 모든 로지스틱스 분야 드라이버들 컨디션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UPS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매되는 모든 UPS 트럭 안에는 에어 컨디셔너가 설치가 되는 것을 합의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모든 트럭 안에 에어 컨디셔너가 갖추어지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불행히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드라이버가 나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이 최고 구단 중에 하나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다저스는 지난 수십 년간 최고의 팜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팜 시스템이라는 것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새 선수 개발은 아무도 따라오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읍니다. 덕 매티스라는 분이 있는데 지난 수년 동안 다저스의 이런 것을 반부러움에 의아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텍사스 레인저스와 그때 당시 피칭 코치였고요. 그 이전에는 시애틀 메리너스의 마이너리그 또 토론토 블루제이즈 스태프로 있으면서
다저스의 이런 것을 늘 궁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올해 다저스의 AAA 오클라호마 시티 피칭 코치로 옮겨오면서 그 실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마치 마술 같은 모르는 방법이, 이런 비법이 커튼 뒤에 숨어 있는 줄 알았다고 웃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더 놀랍다고 말을 하는데요. 지난 9년 동안 다저스의 팜 시스템은 최고의 생산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망주들을 줄줄이 배출하고 이들은 모두 메이저리그 선수로 손색 없이 활동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요, 다저스가 사실 높은 드래프트 권한이 있었던 이유도 아니었고 높은 샐러리를 주면서 데려온 프리 에이전트 때문도 아니었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그렇다고 흔히 메이저리그에서 보는 리빌딩 기간을 거치면서 그 팀이 몇 년 동안 침체를 거치는 이런 시기를 거친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결은 야구에서 요새 흔히 보는 최고의 분석 능력에 의존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꼼꼼히 검토하고 현재 존재하는 최고 기술을 동원하고 이 선택한 선수 개발하는 데 최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적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요, 다른 많은 구단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서 그 격차를 줄여왔습니다. 그러자 다저스는 최고 비결은 모두 하나가 되어서 협동하고 선수 개발에 하나의 목소리가 되고 밀고 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특별한 비결도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이렇게 하나가 된 시스템으로 현재 9년 연속 베이스볼 아메리카의 탑 10 팜 시스템에 뽑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로 연결되는 탑 100 선수 중 8명의 유망주가 현재 다저스 소속입니다. 이 8명이라는 숫자는 볼티모어와 동률이라고 하네요.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두뇌들이 적절한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모두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한 사람들인데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른 구단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요. 다저스 시스템 안에서는 모든 인포메이션이 있고 다양한 자원들이 풍부한 가운데 서로 신뢰하는 정도가 다른 곳에 비교해 차이가 난다고 강조합니다. 20명이 넘는 코치들과 선수 분석가 모두 하나같이 다저스의 팜 시스템의 긴 역사를 부인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실력 좋고 각광받는 유망주가 넘치는 구단으로 선수들이 드래프트할 때 뽑힐 때도 다른 팀들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런 아주 높은 늦은 라운드에서 뽑은 선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선수가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하고요.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개발하고 많은 다른 구단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선수 개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하는데요. 한쪽에서는 최근 야구가 따지는 엑짓 볼러시티라든지 수평으로 얼마가 낙차 떨어지는지 또 볼이 도는 스핀 레이트 등을 따지지만 동시에 현재 다저스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옛날에 전설적인 감독 터미 러소다 감독의 올드스쿨 철학을 같이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란초 쿠코먼과 싱글 A 팀을 맡은 올해 66살의 존 슈메이커 감독은 말을 합니다. 타미 러소다 감독이 말하는 것은 늘 맞다고 하면서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끊임없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아주 자주 인용한다고 합니다. 어린 선수들이 이런 다저스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함께 숨쉬기로 마음먹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서 여기에 코치들의 끝없는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저스의 팜 시스템은 역사적으로 늘 최고를 이어왔지만 구단이 현 구겐하임 오너십으로 변하면서 현재 최고 위치를 더 굳혔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늘어난 선수 개발 지원에 또 외국 선수 마켓의 투자도 몇 배 증가한 것은 큰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다가온 신인 물결 안에는 우리 귀에도 익숙한 이름들이 많죠. 코리 시거, 코디 벨린저, 훌리오 우리아스, 워커 뷰러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저스의 베이스볼 오퍼레이션의 사장이 되고 두 번째 드래프트에 참여했던 그때 가담했던 앤드루 프리드먼 체제하에 오늘날 메이저리그 선수가 14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름 보면 현재 다저스의 캐쳐인 윌 스미스를 시작해서 게빈 럭스, 더스틴 메이 등 이름들이 대단하죠. 그러나 이런 성공도에 제동이 걸리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룰이 들어서면서
다저스는 지난 2016년부터 탑 20 드래프트 권한이 전혀 없었고요. 또 외국 선수를 사인하는 데 들어가는 보너스도 액수가 줄어들고 사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많은 구단들이 하염없이 추락이 이어져 오곤 했지만 다저스는 선수 트레이딩 등을 통해서 재조정을 견뎌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저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최대한 개발하는 플레이어 디벨롭먼트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물론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이루어지고 그렇지만 그동안 주로 사용하던 전통적 트레이닝 방식을 벗어나서 요새는 비전통적인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처들을 볼 때 강속구 스피드와 스핀 수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요. 타자들은 스윙 플레인을 중요시하면서 이런 면에서 최고의 창의적인 인스트럭터로 알려지고 있는 크레이그 월런브락이 얘기를 합니다. 이 월런브락 코치가 주장하는 것은 요새 떠오르는 런치 앵글을 주장하고 이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면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현 다저스의 히팅, 피칭 코치 역할은 최고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던 알렉산더나 찰리 허프 같은 베테랑 코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전통과 최첨단 기술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다저스의 시스템은 선수들 영양 섭취에도 가담합니다. 오죽하면 팀 내에 요리사 셰프가 있을 정도인데요. 이것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헤드 코치인 이 게이브 캐플러가 다저스 팜 시스템의 디렉터로 있을 당시 내놓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다저스 안에서도 모든 코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코치들, 인스트럭터들, 개발 디파트먼트마다 서로 이견이 있을 때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토론으로 결국 해결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마이너리그 최고 팜 시스템의 역사가 긴 다저스. 그 안에서도 생각보다 복잡한 수많은 요소가 비결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러함에도 현재 미국인들 평균 은행 밸런스는 지난 2019년에 비해서 10에서 15%가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팬데믹 이전 상황보다 낫다고 하는데 참 믿기 힘든데 실제 숫자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체킹 세이빙스 어카운트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이제 많은 미국인 가정들이 팬데믹 당시에 모아놓았던 돈을 빠르게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을 비교해 보면 현재 평균 밸런스는 가장 낮은 레벨입니다. 최고 피크였을 때가 2021년 4월 당시였다고 하는데 그때는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다양한 정부 스티뮬러스 돈에 세금 리턴 등 넘쳐나던 현금 상황이 그때랑 비교하면 그때보다 지금은 41%가 줄었습니다. 이번에 JP 모건 인스티튜트 분석가들이 내놓은 것인데요. 이들은 900만 명이 넘는 체이스 커스터머 어카운트를 분석해서 내놓은 결론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높은 인플레이션에 미국 경제가 전문가들이 압도적으로 예측하던 경기 침체, 리세션에 빠지지 않는 미스터리를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튼튼한 노동시장에 힘입어 미국 소비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비를 해온 결과라는 지적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앞으로 경제 전망에도 다소 불안하고 이것을 주저하는 것은 역력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음식 가격, 특히 외식 가격이 높아지고요. 주택시장, 여행 경비 등이 크게 오른 이유가 큰 것이고 그러다 보니 많은 미국인들은 저축금을 이제는 상당히 써버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은행 밸런스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 단 1년, 2년 전과 비교해 보면 은행 잔고는 크게 줄고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연방정부의 신속한 반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행 밸런스는 크게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2020년은 기억 속에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은행 밸런스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벗어나게 하고 있고요. 정치가들은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면서 이들의 목적은 다양한 분야 비즈니스를 시키고 주택시장, 재정 분야, 기술 분야 레이오프를 자극하려고 했었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질긴 노동시장과 미국인들의 왕성한 소비, 그리고 많은 비즈니스들은 경제가들 기대치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하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바이든 정부의 경제를 극복하는 데 낮은 점수를 주워오다가 이제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시간 대학이 내놓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이 소비자들 감정, 이모션이 지난 7월에 크게 상승했고 이것은 1년 반 전에 이 최고 수치 기록이 6월보다 13%가 뛰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은 상황은 여전히 좋고요. 인컴도 높아지고 이 모든 것들은 소비자들 지출을 크게 늘렸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요, 인컴도 오히려 높아지고 현재로서는 은행 밸런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켄터키주에서 운송업에서 매니저로 일한 토니 억스라는 남성은 인컴이 높아져서 401k 은퇴연금 컨트리뷰션을 높였다고 하고요. 거기다 돈 씀씀이도 높아져서 얼마 전에 걸프렌드와 칸쿤에 일주일 넘는 여행을 다녀오고 이때 부모님도 동반했다고 하면서 내 돈을 들여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간 것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인컴이 높아져도 이렇게 높아진 인플레이션은 이것의 의미를 줄여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마침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달 연속에서 인플레이션보다 수입이 더 빠르게 성장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평균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지난해보다 4.4%가 증가했는데 인플레이션은 3%로 비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40살의 니키 시미노 씨는 덴버에 사는 여성입니다. 팬데믹 동안 저축금으로 유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기간 동안 불행히도 이혼하고 그렇지만 서둘러서 콘도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난 3년간 빚더미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와서 봉급도 오르면서 현재 받는 연봉 6만 5천 달러는 팬데믹 이전보다 30%나 높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쿠션이 생겼다고 하고요. 이 여성도 다음 달 여행을 다녀온다고 합니다. 인생이 크게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큰 걱정 없이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글로벌 팬데믹 기간 동안 최고 규모의 정부 스티뮬러스 보조금이 있었죠. 거기다 다가온 최고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모든 미국인들의 재정적인 차원의 큰 소용돌이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집안에 눌러있고 은행 안의 밸런스는 크게 올라간 것이죠. 그러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감소되고 코비드 상황도 나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과 베케이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외식 등 수많은 지출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그에 따른 결과를 맞게 된 현재이죠. 연구가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팬데믹 이전 소비나 저축 형태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2008년 경기 침체 당시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이번 팬데믹 사이에 은행의 밸런스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현재 이런 패턴으로 다시 자리 잡아가는 것이 역력히 보인다고 말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흑인과 라티노 가정에 팬데믹 초기 당시에 정부 스티뮬러스 보조금에 Child Tax Credit Payment, 또 실업수당 등으로 은행 밸런스가 최고로 높게 상승했습니다. 무려 96%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백인과 아시안의 경우 75%로 크게 비교됩니다. 이런 것들은 인종 간 인컴 차이를 일시적으로 좁아지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좁아진 격차는 이제 모두 사라진 상황입니다. 흑인과 라티노 가정에서 팬데믹으로 늘어난 현금을 지금 쓰는 속도는 백인과 아시안 가정보다 한층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많은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팬데믹 당시 엄청나게 불어났던 은행 밸런스, 이제는 빠르게 사라지고 져가면서 특히 흑인과 라티노 가정에
그동안 의존하던 저축금이 거의 바닥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니어가 되면요, 모든 노년층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본인 집에 살면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것이 가장 큰 희망인데요.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한 서비스나 서포트를 받는 것이 최고 옵션이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 지원, Assisted Living이라는 옵션을 택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경비가 상당히 듭니다. 전국에 평균이 나와 있는데 한 달에 $4,500 정도가 평균이고요. 어떤 도시에서는 $6,800 이상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Assisted Living이라는 것은 상당히 구조화된 방법인데요. 기본적인 하루 생활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것도 하루 생활에 인스트루멘털 방법이 있고요. 또 Basic Activities로 나눠집니다.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약 36,600개 정도 이런 Assisted Living 커뮤니티가 있고 그 안에 라이선스를 갖춘 침대 숫자만 12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만의 아파트먼트나 efficiency 룸이 있고 24시간 스텝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하루 생활의 활동들이 필수적인데요. 지난 2016년 나온 통계를 보면 85살 이상 노년층 중에서 이런 Assisted Living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21%, 다시 말해서 5명 중에 1명꼴이죠. 그리고 75세에서 84세 사이에서는 7%, 그리고 65에서 74세 사이는 3.5%가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신체적인 제한으로 정상적인 움직임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정신적인 상태로 도움이 필요한 이런 경우 이런 도움을 찾게 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베이직 셀프-케어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 주위나 바깥에 혼자 걸을 수 있고 또 음식을 접시에 본인이 직접 먹을 수 있는 것, 혼자 옷을 골라서 입고 본인 외모 전체를 매니지할 수 있는 것, 또 화장실에서 혼자 용모를 보고 적절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본인 얼굴이나 몸 전체를 목욕할 수 있는 것, 몸 자세를 하나에서 다른 포지션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복잡한 것을 할 수 있는 하루 생활 중에 Instrumental Activities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은 더 복잡한 생각과 정리, Organize 기술을 요구하는 레벨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날라오는 비를 내거나 재산을 매니지할 수 있는 것, 또 운반, 트랜스포테이션이 가능하면서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방법을 어레인지 할 수 있는 것, 쇼핑이 가능하고 음식 준비를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집안 청소에서부터 메인테넌스가 가능하고요,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본인의 약을 혼자 알아서 섭취할 수 있는 것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Assisted Living을 두고 각 커뮤니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목욕, 옷 입고 약 챙겨 먹는 것, 음식 준비를 도와주고요. 소셜 워커 등 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성을 유지시켜주고 운동이나 웰네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 집안 청소, 이 하우스키핑이나 쇼핑이나 의사 어포인먼트의 이동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Assisted Living은 RN, 이 간호사가 케어하는 Skilled Nursing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Assisted Living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는 이런 Assisted Living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의료적인 메디컬 서비스들만 커버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는 하우징이나 룸, 음식이나 다른 비용을 커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인컴 소득인 사람의 경우라면 각 주정부 예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가 있죠. 메디케이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커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저것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직접 내거나 가족들이 도와줘야 되는 현실이죠. 방금 말씀드린 연방 주정부 합동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는 저인컴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도 Assisted Living의 일부 커버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기억력 케어라든지 홈 케어 등 해당 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렇지만 메디케이드 역시 어시스티드 리빙 안에 방이나 음식은 커버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히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본인 자산을 팔거나 저축금을 사용하면서 이런 롱텀 케어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전국적인 롱텀 케어 커버 시스템이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프로그램들을 그때그때 짜깁기 하는 것처럼 맞춰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차원의 각 주마다 롱텀 케어 비용을 두고 중산층이 제일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롱텀 케어 보험 폴리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행이지만 이것 비용도 만만치 않죠. 몇 가지 다른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룹 홈즈, 아니면 어덜트 패밀리 홈즈, 보드 앤 케어 홈즈 등 이름이 다양한데요. 이런 것들은 집 같은 분위기를 제공하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 방 또는 세마이 프라이빗 룸을 제공하고 24시간 슈퍼비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가는 비용이나 요구 조건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건 역시 본인이 살고 있는 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shared housing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명이나 두어 명 룸메이트가 있는 것입니다. 침대는 물론 본인 각자 것이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안에 면적도 있고요. 닥터 어포인먼트나 트랜스포테이션이 제공됩니다. 또 한 가지는 시니어 아파트먼트인데요. 노인 아파트죠. 이 노년층에 적절하다고 하면서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하는 공간이 있고 트랜스포테이션이나 레크레이션 활동들이 있어서 이건 역시 지역이나 인컴에 따라서 또 연방이나 주정부 차원의 비용 일부 혜택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본인 상황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옵션은 소셜 워커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노년층의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이지만 각자 본인 건강 상태에 달려있다고 전문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늘 열심히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던 사람도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이후 게을러지고요. 운동 습관을 멈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체력이 망가진 이 아웃 오브 쉐입이 된 이유는 다양한데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시 예전처럼 운동하고 체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요. 솔직히 우리가 얘기할 때 이 fit 됐다는 이 fit이라는 말을 듣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생리적인 차원으로 볼 때 신체적으로 fit하다는 의미는 심장 호흡기가 건강하고요. 근육의 강도도 좋고 움직임의 유연성이나 모션의 범위에 제한이 없고 신경계와 근육의 움직임이 밸런스 맞는 것 등으로 복합적으로 fit이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가 풍부하고 강하게 느낌이 들고요. 하루 생활에 어떤 불편함이나 통증이 전혀 없고 정신적으로 날카롭고 몸 상태가 좋고 행복감을 느끼는 레벨이 바로 fit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fit됐다는 이 어느 정도 레벨이나 목표에는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느 누구고 본인의 피트니스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몸의 상태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좋은 체력이 얼마나 빨리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전에 가지고 있던 심장계의 지구력이나 근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단 2주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2주 안에 그동안 얻었던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때부터 몸 상태가 하락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하락하는 것이 근력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신체적 피트니스가 이것이 하락하면 혈압도 자연히 올라가게 되고 혈중 산소도 하락하고 심장 근력도 줄어들어 그리고 폐의 기능도 저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다시 운동해서 예전의 체력을 얻는데 약 16주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근력은 운동을 시작하고 4주에서 6주 정도 사이 되면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주 정도 가서는 눈에 띄게 되는데
또 심장, 폐 기능도 8주 정도 지나가면은 차이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 변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다시 핏된 상태로 돌아갈 것을 본인이 재확인시켜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전 생각만 하지 말고 본인의 현재 상태에 제일 적절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 동안 3년 동안 전혀 움직임이나 운동이 없었던 경우라면 더 중요한데요. 이렇게 해야만 부상이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중장년층, 나이가 조금 드신 경우에 더 중요한데 본인에게 적절한 강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동을 다시 시작해서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습관이 들게 되면 오히려 부상을 예방하게 되고 몸의 회복도 더 빠르게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한층 더 건강하고 뇌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Advent Health Central Florida의 디렉터인 Dr. Kirk Erickson 박사는 그의 연구 중에 신체적인 활동과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르는 플라스티시티의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런 것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신체적 운동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나이를 먹으면서 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중에 기억력에 중요한 히포캠퍼스가 유난히 영향을 받는데요. 이럴 때 운동을 하는 것은 뇌의 그 부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크게 만들기도 한다고 에릭슨 박사가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뉴저지주의 해켄색 메리디언 헬스의 닥터 게리 스몰 박사는 근력 운동이 나이 먹으면서 근육 줄어드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장수 비결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밸런스 운동 역시 넘어지는 것을 크게 방지해 준다고 강조하죠. 스몰 박사 역시 이런 근력 운동이 뇌에 가장 좋다고 강조합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 아티클 하나 읽거나 구글에서 무엇을 하나 찾아보는 것 정도만으로도 이런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 크로스워드 퍼즐, 이런 다양한 게임하는 것, 취미 활동 등 모두 정신을 맑고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 좋다고 추천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정신 피트니스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메디테이션, 명상을 갖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국 연방 서전 제너럴이 추천한 것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노년층의 외로움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AI를 동원해서 노년층을 위한 소셜 동반자를 디자인 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이유 중에 아무래도 노년층에서는 배우자 사망이 외로움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은퇴를 하거나 자녀들이 대학을 가거나 사회에 나가면 텅 빈 집에서 외로움이 커질 가능성도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절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연결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노년층이 될수록 연결된 삶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친구들, 다른 가족 멤버들과 자주 만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하나는 적절한 숙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흔히 노인이 되면 잠이 없어진다고 말을 하고 듣는데 그렇지만 시니어들도 충분한 숙면이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간은 16시간 깨있고 8시간 잠자도록 디자인되었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사회적이나 신체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카페인에 더 예민해질 수도 있고 숙면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데 정해놓은 루틴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카페인을 멀리하고 침대도 편안한 것으로 갖추고 잠들기 전에 전자제품을 멀리하라고 충고합니다. 아무튼 운동을 멀리하면서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은 경우 다시 루틴을 정하고 적절한 강도로 예전 강한 체력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추천합니다. 건강한 신체는 우리 뇌 건강에도 크게 도움을 준다니 그동안 게을러져서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멀어진 운동 루틴을 되찾는 것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운동이 우리 건강에 좋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어려워 많은 사람들은 자기와 싸움을 하고 살아갑니다. 더욱이 생각지도 못했던 팬데믹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모든 정기적인 리듬은 깨지고 그중에 운동 습관도 방해를 받아온 컨디션은 많이 저하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은 늘 있지만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마음 잡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려는 노력이야말로 가장 값진 각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 몸 상태 적절한 레벨로 서서히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예전 생각만 앞세워 무리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은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